나이만 어른, 현실은 길 잃은 어른이들의 나를 찾아가기 위한 방구석 수다. 오늘도 수다 한잔 같이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제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에나입니다. 되돌아보면 아주 우연한 순간들이 나의 결핍을 또렷하게 만든다. 어렸을 적 발표 뒤에 남은 선생님의 한마디, 나를 소개하며 엄마가 썼던 말, 단발머리가 더 어울린다는 친구의 말처럼 아무렇지 않게 흘려들었을 말이 오랜 기간 나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게 한다. 그 작은 사건들과 말들은 서러움이 되었다가 어느 순간 오기가 되기도 하고 또 다른 순간에는 도전이 된다. 부족하다고 느낀 마음을 어떻게든 만회해보려는 방식으로. 그렇게 나를 움츠러들게도 나아가게도 했던 어느새 선물이 되어버린 나만의 결핍에 대해 이야기해본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피 2월입니다. 새해 인사를 나눈 게 정말 엊그제 같은데 와, 벌써 2월이 되어버렸네요. 시간 진짜 빠르다. 그니까요. 아니, 2월에는 설 연휴도 사실 이제 길게 있어가지고, 이러다 금방 봄이 오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사실 따뜻한 날씨는 좀 기다려지는데, 이렇게 시간이 또다시 빨리 흘러간다는 게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괜히 조급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저도 당황스럽긴 한데 1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 일인가 싶다가 봄이라는 단어 들으니까 시간이 살짝 더 빨리 가도 괜찮겠다 이런 좀 마음도 들고 런던 겨울은 처음인데 확실히 이제 한국과 다르게 안에 난방 시스템이 잘 안 돼 있으니까 밖에 있어도 춥고 안에 있어도 춥고 계속 으슬으슬하고 막 아침에 일어나면 진짜 막 콧물 맺혀 있고 막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도 빨리 따뜻한 봄을 맞이하고 싶긴 합니다. 아니, 문득 그때쯤 되면은 저희가 벌써 한 40화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두근두근한데, 마침 또 아직 저희가 새로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저희 또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소소하게 또 팟빵 공식 인스타에 저희 오늘도 스타 한 잔을 소개해 주셔가지고, 또 봄까지 그 힘을 좀 받고 40화까지 채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또 그때까지 저희가 계속 뭔가 나눌 수다가 있겠지? 또 어떤 주제로 수다를 나눌까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전 진짜 애나님이 그거 보여줬잖아요. 저한테 게시물 올라갔다고. 근데 약간 오! 진짜? 약간 안 믿기기도 하고 그래도 정말 들어주시는 분이 계시고 또 이걸 알아주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하면서 좀 혼자 은근 뿌듯했던 마음도 있었고 사실 저희가 이번 시즌을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물론 벌써 시즌 4고, 아무도 몰랐지만 벌써 네 번째 시즌인데, 막 주제도 안 떠오르고, 막 아이디어도 안 떠올라서, 이제는 우리가 고민보다는 약간 좀 일상이 덤덤해졌나? 막, 뭔 얘기를 나눠야 되지? 이런 말을 했었잖아요. 약간의 고난이 있었지만, 그래도 몇 번 꾸준히 매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우리 지금의 일상 속에서 수다를 나눌 이런저런 주제들이 계속 나타나서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일상을 좀 더 관찰하고 생각하게 되는 느낌? 맞아요, 맞아요. 저도 사실 요즘 되게 뭐랄까 오토 파일럿 모드로 되게 뇌를 빼고 뭔가 이렇게 내 목적을 향해서만 가지 그 사이에 나에게 주는 자극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끄고 살았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자극을 안 느끼려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오히려 팟캐스트를 하다 보니까 뭐 좋고 나쁘든 간에 그런 자극들을 조금 더 섬세히 바라보면서
약간 의식적으로 메모를 하면서, 아, 요런 대화도 나눠보면 좋겠다. 내가 요런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지? 요런 사고방식이 생긴 것 같아가지고, 좀 오히려 즐기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주의 주제도 사실 제가 그 최윤아 변호사님이라고 굿와이프 드라마도 쓰셨고, 이제 뭐 변호사로서도 유퀴즈도 막 나오시고 하셨었는데, 그분이 마일리지 아머라는 책을 쓰셔가지고, 그 책을 제가 읽으면서, 요거 좀 신박한데 약간 전 뒤통수 맞은 기분이 들었던 주제가 있어가지고, 그 얘기를 꼭 한번 하고 싶어가지고 가져왔고, 그게 바로 그 결핍이라는 주제인데요. 이 책 자체는 사실 제목이 마일리지 아워인 만큼 그분이 정말 많은 잡들을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그 많은 일들을 다 해낼 수 있는가? 그런 시간 관리에 대해서 좀 팁을 현실적으로 나눠주는 책인데, 그 안에서 이제 뭐 어떻게 좀 동기부여를 유지하는지, 그리고 뭐 어떤 경험으로 인해서 뭐 어떤 팁을 적용을 하면서 살아나가는지, 이런 좀 스토리 형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풀어주시는데, 그중에서 결핍이란 챕터에서 소개하신 내용이 그 어렸을 때부터 좀 체력이 되게 많이 안 좋으셨대요. 그리고 늘 되게 많은 편이고, 그래서 예시를 들으셨던 게 뭐 농활 같은 데 가면은 대학교 때 되게 기대하고 농활 가서 이렇게 막 발일하면서 막 그렇게 막 힘들게 하잖아요. 그럼 그게 나름의 로망이고 했는데, 막상 가니까 약간 그런 힘없는 애들은 빠져서 다른 일 할 거야 하고 아예 그 팀은 가고, 그 작가님은 뭐 이렇게 막 되게 집에서 뭐 닦고, 조금 어떻게 보면 소소할 수 있는 일을, 농활스럽지 않은 일을 시키셔가지고 막 거기서 막 눈물, 뭐 진짜 되게 기대했던 건데 내 이런 체격이나 체질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거를 내가 하지 못한다는 게 되게 아쉬운 포인트로 많이 느껴져가지고, 뭐 그런 사례들을 소개하시면서 결국에는, 아, 나는 이런 걸 극복하고 조금 누군가에 꼭 도움이 되고 싶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뭐 이러면서 그 결핍을 극복해 나가시는 얘기를 해주세요. 뭐 그러면서 되게 간단한 것들이, 뭐 운동을 뭐 꾸준히 한다든지, 아니면 뭐 정신적인 것을 어떻게 관리한다든지, 뭐 그러면서 실제로 그런 결핍에 대한 에피소드들이 어떻게 보면 어른이 되어서 직업인으로서 아니면 뭐 엄마로서 좀 또 다른 성과가 만들어지는 그런 힘을 좀 얻은 스토리를 이제 알려주시는데, 거기서 제가 마지막에 되게 와닿았던 이야기가, 결핍은 열정의 원료가 되기 때문에 결핍은 부정적인 방향이 아니라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용한다면 결핍이 우리 모두에게 선물이 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써 있어서 저한테는 되게 뜨악! 약간 유레카스러운 모멘트였어요. 저는 그냥 결핍이라는 단어는 무조건 부정적인 것, 나에게 부족한 것, 단점, 어떻게 극복해야 되지? 어떻게 숨겨야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어, 생각보다 그런 결핍들이 나도 작가님처럼 어디서부터 생겨났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하게 되고, 와, 그 예전에 누가 했던 말이 나한테 아직도 이렇게 영향을 준다고? 그 영향 덕분에 내가 또 뭐, 이런저런 걸 해보긴 했지. 이런 식의 사고를 처음으로 바꿔서 생각을 해봐서 너무 공감되는 마음에 한번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제가 생각했던 질문은 같은 흐름인데, 결핍을 느끼게 된, 내 머릿속에 되게 오랫동안 머물게 된 누군가의 한마디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게 어떤 열정의 원료가 되었는지, 제나님부터 한번 소개해 주시죠. 생각나는 게 있으시든지. 아, 이거 제가 먼저 시작하면 좀 부담스럽긴 한데, 좀 가볍게 시작해보자면,
저는 작가님처럼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저도 예전부터 뭐 말랐다, 좋은 말을 해줄 때는 뭐 여리여리하다, 아니면은 이제 사투리는 애볐다, 이런 얘기를 처음 많이 들어요. 들어보는 단어인데. 아, 아, 애비었다. 그래요? 어, 경상도 아, 사투리군요. 니 그쵸. 약간, 니 와 이래 애볐노? 막 약간 뭐라 그러지? 음,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좀, 아유, 말랐다. 근데 이제 약간 좀 안쓰러운 말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런 뉘앙스가 있는 느낌인데, 그런 얘기를 저도 많이 들어서, 물론 이제 좋은 뜻으로 말해준 분들도 있어요, 분명히. 근데 저도 옛날부터 뭐 키도 큰 편이 아니니까, 아, 뭔가 내가 약해 보인다는 뜻인가? 내가 뭔가 좀 약해 보여서 또 더 나아가면 약간 좀 쉬워 보이고 좀 만만해 보이나? 이런 결핍의 감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식사는 절대 걸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혹시 식사를 걸으면 더 말라질 수도 있고, 그리고 일단 먹는 걸 좋아하긴 했어요. 배가 작아서 그렇지. 근데 이제 혼자 있으면 귀찮으니까 걸을 만한데, 그래서 식사를 절대 안 걸러야 된다고 생각했고, 옛날에도 운동을 좋아하는 것도 있었지만, 플러스 운동도 절대 빠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때도 언젠가는 내가 이렇게 꾸준히 하면 근육이 쌓이거나, 뭐 나한테 어쨌든 육체적으로 도움이 될 거야. 이런 생각이 있어서, 절대 운동이나 식사는 거르지 말자. 이런 생각이 있었고, 어떻게 보면 대학생 초반에도 그 생각이 강해서 친구들의 이제 문매를 맞곤 했죠. 놀자 하면은 안 돼. 나 지금 뭐 필라테스 가야 돼요. 이러면 친구들이 아, 한 번만 빠져 이러면 안 돼. 이렇게 되게 굳은 심지가 있었던 친구라 친구들이 아마 좀 의아했을 수 있는데 아마 저의 그런 좀 결핍의 감정에서 비롯된 거인 것 같고 하지만 지금은 그거를 다행히 꾸준히 했기 때문에 제가 혼자 살 때도 나름대로 잘 챙겨 먹고 운동도 성이 된 이후에는 놓지 않고 꾸준히 해서 지금도 막 엄청 건강하고 막 근육이 막 있고 막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쌓여 있는 게 있으니까 새로운 운동이나 뭐 기존에 하던 운동을 다시 시작해도 좀 픽업하는 건 좀 빠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아, 나한테 그래도 도움이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행동들을 함으로써 마음에 좀 변화가 있었어요. 그게 결핍으로 느껴졌던 게 좀 극복이 되는 느낌이라든지 아니면은 이게 하다 보니까 이게 막 강박적으로 하기보다는 어느 순간은 그냥 내가 더 호기심 있게 뭐 다른 운동도 해보고 싶고 뭔가 이게 호기심으로 바뀌었거나 흥미로 바뀌었거나. 사실, 아, 이걸 결핍으로 느꼈었는데, 아, 이게 결국에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였구나를 제대로 인지한 건 이번에 준비하면서였던 것 같고, 그 전에는 그거를 제가 막 그렇게 긍정적으로 인식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그래도 애나님 말처럼 좀 그나마 운동할 때 약간 반반이었던 것 같아요. 반은 아, 아직까지 그런 강박 이런 게 있었다면 반은 그래도 그 좀 재밌는데 나 운동을 좀 좋아하나? 이런 나를 좀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은 아직 그런 강박으로 남는 생각들은 뭐 뭔가 스스로한테 그런 하는 말들인가? 아, 오늘 빠지면 안 돼. 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뭐 이런 식의. 아, 이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이제 약간 무의식으로 들어간 것 같고 그래서 강박만 남은 느낌? 아, 무조건 가야 돼. 음, 그냥 그 행동을 꼭 해야 돼. 빼먹으면 안 돼. 요 정도까지만 이제 늘 머릿속에서. 그쵸. 맴도는 거죠. 이게, 근데 시작점이 결국에는 그게 시작점이 된
걸로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것도 그냥 가정이지만 누군가 그렇게 많이 얘기해주지 않았다면 사실 저는 그런 얘기를 듣는 게 일상이었고 그 작가님처럼 어디 같이 단체 활동 가면 아 너야 너는 가 절로 가 이러면서 너는 절로 가서 막 그거 해 막 이런 얘기를 아, MT 되게 때, 많이 그런 들었어서 얘기를 했던, 아 맞아 죄송합니다. 빠져, 막 이러다. 맞아 미안합니다. 막 아, 절로 가 막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러면은 근데 또 저는 또 그럼 절로 가서 다른 필요한 걸 해요. 근데 이제 그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약간 저도 모르게 그렇게 좀 생각하게 될 것 같은. 음, 더 좀 강해지고자 한, 맞아요. 그래서 그 또 한편으로는 아 이런 말들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운동하고 식사를 챙기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그랬으면 음, 또 지금의 나는 더 약해져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음, 어쨌든 간에 체력이 키워지긴 했으니까. 그쵸. 어, 좀 자연스러운 전환을 하자면 저도 사실 고민을 여러 가지를 하면서 좀 그런 신체 관련된 걸 하나 생각한 게 있거든요. 저는 오히려 사실 반대인데, 저는 늘 제 초등학교, 아니야, 유치원 때부터 키가 가장 컸었고, 그리고 체격이 늘 더 있는 편이었어요. 진짜 유치원 사진 때부터 보면은 남자 애들보다도 월등히 내가 맨날 머리 하나 더 있고 막 이랬었는데, 그래서 늘, 아, 나는 늘 크지. 근데 뭐 진짜 어렸을 때는 사실 막, 키 크면 좋은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뭐 그런가 하지만 이제 왜 좀, 뭐랄까요. 사춘기? 티네이저가 될수록 이제 나에 대해서 좀 의식을 하고 이제 남들과 비교하고 외모에 막 관심이 많아지고 이럴 때부터는 그런 키나 체격이 큰 게를 조금 신경이 쓰였던 것 같고, 저는 그 중학교까지 미국에 있다가 한 번도 한국에 못 들어왔다가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한국으로 다시 이제 와서 살게 됐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진짜 나를 의식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저는 그때 사람의 얼굴 크기가 다르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우리는 되게 얼굴이 작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는 진짜 그 표현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보니까 나는 다 그냥 우리 뭐 그냥 생각도 한 적이 없죠. 우리의 그 얼굴 크기에 대해서.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한국에 이제 너무 예쁘고 잘생기고 멋있는 사람이 많은 만큼 이제 그런 기준들이 있어서 그런 거겠지만, 어, 한편으로는 정말 많은 것들을 신경 쓰기는 하는 편인 것 같고, 저는 객관적으로. 근데 그때부터 되게, 어, 더 내가 키 큰 게 눈에 띄어 보였고, 한국에 돌아오니까. 그리고 체격도 워낙 한국은 다 말라가지고, 제가 예를 들어서 뭐 미국에서 뭐 스몰이나 미디엄을 입었어도 한국에 오면은 다 그때 프리 사이즈가 많잖아요, 우리나라는. 막 지하상가 이런 데 가면 전 그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세상에 왜 프리 사이즈가 있지? 원래 사람들이 다 이제 스몰, 미디엄, 라지, 엑스라지라는 사이즈가 있는데 프리 사이즈는 도대체 누구 입으라는 거예요? 약간 전 이해가 안 됐는데 그 프리 사이즈가 잘 안 맞는 것들도 있었던 거죠.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게 어쨌든 그 스케일도 다르잖아요. 한국의 스몰과 미국의 스몰과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때 더 이제 의식을 하게 되었죠. 내가 체격이 있는 편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되게 체형 커버에 살 뺄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체형 커버 옷으로 이제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덜 이제 체격이 있어 보일까 아니면은 뭐 어떻게 하면 더 말라 보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고 저는 하체가 상체보다는 더 좀 이렇게 있었던 편이어가지고 그런 막 바지 핏
바지 넓이도 막 어느 정도의 통 큰 바지가 적당하고 너무 넓으면 또 더 부하고 뭐 그 바지 핏의 모양 그 넓은 바지도 막 커브 팬츠가 있고 그냥 통 일자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막 아 이런 거 입으면 난 좀 더 부해 보이지. 그리고 막 핀턱 있는 거, 막 위에 이렇게 찝혀 있는 거, 막 이런 거 입으면 훨씬 더 이제 커 보이니까 그런 거 없는 바지를 찾아 입는 건 입거나 뒷주머니가 늘 있어야 좀 약간 분산되는 느낌이어서 바지 살 때 약간 뒷주머니 있는 것만 사고 이런 식으로 좀 나름의 쇼핑할 때나 뭐 이렇게 옷을 입을 때 늘 신경을 썼던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무슨 결핍일까요? 마르지 않았던 한국 기준에서 마르지 않았던 결핍이겠죠? 그래서 뭐, 근데 또 뭐, 지금 와서 생각하면은, 저도 막 그 미국에서 학창시절 때 입었던 옷을 보면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정말, 왜 저렇게 입었지? 싶을 정도로 막 사람들이 그때 사진 보면 맨날 절 놀려요. 그래서 뭐 어떤 근거 없는 자존감과 자신감이 있었는지 진짜 막 아주 화려하게 입고 다녔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은 오히려 한국에 와서 조금 더 뭐 이제 내가 뭐 옷을 엄청 잘 입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최선의 내 나름대로 나의 체형을 좀 커버하고 보완하려고 하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내가 그때 미국에 있었을 때 좀 입었으면 아마 제나님이 나랑 친구를 안 했을 거다. 쉽지 않을까 할 정도로 그 결핍이 조금 더 나은 나를 만들었다고 생각은 하긴 하고, 어, 뭐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는 또 나이를 하도 먹어서 그런지 그냥 뭐 그런 걸 아직 신경 쓰기는 하지만 그냥 뭐 이제 뭐 내가 이렇게 생겼는데 뭐 약간 이런 것도 받아들이게 되어서 그냥 뭐 나는 뭐 엄청 마른 사람처럼 이런 옷은 잘 못 입지만 그래도 뭐 키가 있으니까 이런 거를 조금 더 뭐 롱코트를 조금 더 멋스럽게 입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더 그냥 내 장점을 더 살려서 즐기는 편인 것 같아요. 아닌 건 뭐 아닌 거고 뭐 이러면서. 근데 뭐 그 과정을 거쳐 왔으니까 내 몸을 더 잘 알고 뭐 단점도 사랑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인정하게 되지 않았나 싶기는 해요. 그래서 전 좀 반대의 측면이었던 것 같아요. 반대이고 사실 신체로 그냥 제가 빼면 되는데 제가 또 그럴 자신은 없어서 그냥 그걸 다른 식으로 보완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애나님은 약간 반대로 체격이 작아지고 싶었던 걸까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그쵸, 결핍의 감정을 느꼈을 때. 그쵸. 뭐, 살은 둘째 치고, 뭐, 살은 사실 내가 지금도 빼면 되는 건데 안 빼는 거니까. 근데, 정말 키에 대한 것도 최근에서야 제 키를 좋아하게 되었지.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키 큰 게 너무 싫었어요. 그, 한국에 있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조금 구두를 신는다 하면은, 너무 내가 뭐 지하철 타거나 버스 타거나 하면 멀뚱멀뚱 있으니까, 약간 더 눈에 띄는 것 같아서 더 약간 외모 컴플렉스를 느껴지고 막 이랬었는데, 뭐 지금은 뭐 그냥 최근에 들어서는 키 큰 사람이 또 많아져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뭐 키 커서 그 옷 스타일도 옛날에는 조금 우리나라가 좀 뽀짝한 느낌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약간 그 2000년대 이럴 땐 되게 페미닌하고 뭔가 좀 플레어 스커트나 뭐 막 꽃무늬도 막 있었었고 좀 그런 스타일, 러블리 스타일이 많았었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되게 약간 멋스러운 좀 오버핏이면서
유니섹스스러운 그런 멋을 내는 거를 좋아하는 스타일로 바뀌어서인지 저도 그냥 덩달아 아 그래 조금 더 멋스럽게 옷을 입는 걸 모두 다 즐기게 되어서 그런지 덜 신경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키 커서 장점인가? 이런 생각도 들긴 하고. 진짜 옛날부터 저는 애나님 키가 되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아, 저는 늘 3cm만 덜고 싶었어요. 더도 덜도 아닌 3cm. 3cm? 제가 아, 168이거든요. 8.5 165. 막 이런데. 한 그 정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네. 저도 약간, 이건 현실적이지 않지만, 저도, 4cm만, 저는 이제 161이니까, 에헴. 둘 다 165로 수렴하네요? 그러네. 되게 거기가 그 구간인가 보다. 그런가 보다. 이게 너무 크지도 않고, 약간, 어, 그렇다고 그쵸. 커 보일 정도의 범위고, 약간 이런 느낌? 맞아, 맞아. 그러면, 최근에 들어서는 키가, 그러니까 좋아졌다? 아니면 키를 이제 받아들였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 했잖아요. 그게 언제쯤이에요? 아니면 어떤 약간 상황? 계기?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마음이 바뀌었나? 약간 제가 추구하는 스타일? 추구미가 생기면서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거리에 파는 게 다 유행이고 뭐 이러니까 똑같이 입고 싶었다면은 이제는 나는 물론 유행을 따라야 더 뭐 이렇게 세련돼 보이고 하긴 하겠지만 그리고 뭐 그런 것도 사긴 하지만 저는 거의 옷이 사실 대학교 때부터 막 많이 바뀌진 않았어요. 그때 사진 봐도 지금 사진 봐도 조금 비슷한 좀 깔끔한 느낌을 많이 입긴 했거든요. 그래서인지 그런 게 좀 더 강해지고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생기면서 그게 좀 이렇게 키 크고 휙휙 약간 좀 시크까진 아니지만 좀 되게 휘뚜루 마뚜루 느낌인데 뭔가 살짝 멋을 얹은 듯한 그런 한 스푼? 약간 자연스러우면서 그런 느낌을 좋아하다 보니까 당시 가장 컴플렉스가 컸던 그런 뭔가 좀 뽀짝하거나 이렇게 막 너무 러블리하거나 이런 게 유행했을 때보다는 이제 지금은 좀 그런 걸 버리고 좀 더 멋스러운 걸 추구하게 되니까 그렇지 않았나 싶은 것 같긴 해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게 뭐랄까. 그러니까 키가 그런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내가 인식할 때, 그렇게 생각할 때, 저는 키가 작았지만 러블리한, 약간 뽀짝한 그런, 근데 제 그런, 기준에서는 예를 들어서 제나님도 막 어,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는데 제 기준에서 예를 들어서 맞아. 더 잘 어울리는 느낌인 거죠. 제나님. 그냥 내 기준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제나님 상대적으로, 입장에서는, 꼭 그렇게, 그러니까 막상 당사자는 그렇게 안 느낄 텐데,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음, 뭐 꽃무늬가 있거나, 막 이렇게 막 러플이 좀 있거나, 막 요런 옷들은 뭐 제나님이 조금 더 잘 어울릴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그냥 나 혼자 비교를 했던 거죠. 사실 또 뭐 그런 것도 아닌데. 음, 근데 문화적인 게 맞아. 컸던 것 왜냐면 그런 같아요. 오히려, 어, 제가 생각해보면, 막 약간, 그 꽃무늬 나풀나풀 이렇게 이런 여리여리 원피스 이런 거를 저보다 애나님이 더 자주 입고 더 잘 어울렸거든요. 맞아. 그 기억해보면. 당시엔 또 응, 그런 대로 따라서 맞아. 입긴 왜 그렇게 했는데, 생각할 수 있지? 응. 그때도 되게 나름대로 제가 그런 걸 고를 때 엄청 세밀히 골랐어요, 저도, 나름. 막 뭐, 허리가 어디까지 오고, 뭐, 길이가 어디까지 오고 이런 걸 되게 많이 따지면서 사긴 샀었는데, 근데 뭐 지금 생각하면 진짜 문화적인 차이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아직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했을 때는 뭔가, 아, 나는 막 체격도 크고, 뭐, 키도 크고 이러니까 이런 막 그런 여성스럽고 막 이런 그런 느낌이 아니야. 나는 그냥 괜한 컴플렉스 때문에 이제 막, 나는 이런 거 못 입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생각했던. 그래서 최근에 안 그래도 제가 보니까 무채색 옷을 진짜 많이 입거든요. 근데 뭐, 몇 년간은 그냥, 나는 그냥 무채색 인간이야, 무채색이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 최근에 생각해보면 저 아니거든요? 저는 막상 되게 컬러랑 되게 재밌는 패턴 입은 사람을 보면은 해외여행 가면 그런 거 많이 보이잖아요. 그럼 저렇게 멋있게 맞춰서 입는 게 너무 예쁘고 귀엽고 약간 빈티지스럽게 입고 하면 너무 좋은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내가 그렇게 입으면 너무 튀잖아요. 그래서 이게 내가 어쩔 수 없이 좀 덜 보이려고 좀 눈에 튀는 거를 그 당시엔 너무 싫어했어가지고 뭐 최대한 나를 숨기려고 그런 색을 더 많이 입었나 싶긴 해서 요즘은 그냥 한동안은 막 컬러 세 가지 입기 챌린지 나 혼자 하면서 어떻게라도 나한테 색을 더 더하겠다며 좀 도전을 해보고 있어요. 근데 뭐 그런 옷이 많이 없어서 이제 돈을 더 많이 열심히 벌어야 되긴 하지만 그거 너무 귀여웠어요. 세 가지 챌린지. 나름 그래도 그렇게 입으니까 기분이 발랄해진 느낌이었어. 그럼. 그럼요. 그 약간 컬러감이 주는 산뜻함이 있잖아요. 근데 진짜 우리나라 겨울에 지하철 타면 다 검정색일 거 알죠? 이게 되게 의식된다니까? 어둠의 자식들. 어쩔 수가 없어. 아니요, 제가 말이 좀 길었는데, 저희가 마침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약간 비슷한 결로 생각을 했더라고요. 그, 저희 어머니에게 이렇게 블레임을 던지는 갑자기요? 건 아니긴 하지만, 어쩌다 보니까 저희가 둘 다 그 어머니가 이제 해주셨던 말들이 또 영향을 많이 끼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또 비슷하게 얘기했던지라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제나님 어머니께서 어떤 얘기를 하셨었죠? 결핍으로 이거는 이어진? 애나님 먼저 할래요? 아, 그래요? 응. 어, 저는, 되게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고3 때, 저는 수시였는데, 그, 수시 다 놓고, 이제 발표 기다릴 무렵에, 뭐 가족 행사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막 사촌 오빠들이랑 뭐 이렇게 다 저희 집에 모였었는데 거실에 소파에 앉아 있었어. 다 기억나. 근데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막 좀 초조해 보였는지 오빠가 뭘 물어봤는데 엄마가 제가 뭐 지금 뭐 초조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 아마 뭐 입시 그 결과 때문에 초조하다고 얘기를 한 것 같기는 한데 그 당시에 제가 그냥 그래 보였나 봐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한국말 아직 잘 못할 때였어가지고 초조라는 단어조차도 처음 들었거든요. 그때 그게 무슨 뜻인지 처음 알게 되었는데 막 단어를 알아보면서 나는 뭔가 초조한 인간이구나. 되게 안절부절한 인간이구나 하면서 생각을 하게 되고 그 후로도 막 지금까지도 가끔가다 그 말이 생각나요. 이게 뭐 문득문득 생각나요. 난 초조하지. 난 초조하다고 했지. 나 지금 초조해 보이나? 뭐 이런 식으로 진짜 문득문득 꽤나 자주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좀 급하게 하지 말아야지. 좀 뭐 천천히 해야지. 차분해져야지. 너무 남들이 봤을 때 막 안절부절해 보이는 거 아니야? 이런 반성을 많이 하는 편이고 집 돌아와서 내가 너무
아, 그랬나? 막 이런 식으로 후회도 하고 했던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도 그걸 엄청 의식하기는 해요. 근데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안절부절까지는 아닌데 성격이 급하고 뭐 좀 불안함이 있기는 해서.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고등학생이었으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만 했죠. 아, 난 초조하구나. 나는 뭐 안절부절하거나 이런 식으로만 생각했는데 그게 사회생활을 뭐 하면서 내가 좀 긴장을 많이 한다는 거를 진짜 체감을 하고 불안을 느끼는 거를 체감을 하면서 진짜 그 감정 관리에 많이 좀 집착을 했던 것 같고 너무 내가 업앤다운이 없도록 평정심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고 그래서 아이유가 그 효리네 민박 나와가지고 자기는 뭐 되게 그러니까 뭐 높낮이가 없는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를 나눴었잖아요. 그 이효리는 되게 높낮이가 크다고 했고 그래서 그때 저는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아이유 같은 성격이 늘 저한테는 그런 성격이 선망의 대상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사람들을 좀 따라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어떻게 내가 다 차분해질 수 있지? 뭐 요가도 하고 명상도 하고 뭐 일기도 쓰고 뭐 다양한 방법의 일기도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실험을 진짜 많이 하면서 지금도 초조해하는 사람이지만 나름 그 상황과 시기별 불안을 낮추는 요령들이 진짜 저는 이젠 좀 자신 있게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컨트롤이 좀 그러니까 불안이 올라오는 거는 컨트롤은 불가능한데 그건 솔직히 빈도가 뭐 똑같이 일어나는데 그냥 그게 올라온 순간 빨리 그거를 좀 들어가, 오바 마라, 약간 이런 요령들을 많이 알게 된 것 같아가지고, 좀 효과적으로 관리하게 되지 않았나? 그래서 오히려 요즘은 남들에 비해서도 그런 불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속으로는, 아, 그땐 이런 거 하면 좋은데, 아니면 뭐 내가 친한 사람이라면, 이런 거 해봐, 이렇게 추천을 해줄 수도 있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불안이 많아서 더 관리를 잘 하게 된 케이스? 그래서 요건 진짜 저한테 엄청난 원료가 되긴 해왔어요.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신기하다. 왜냐하면 저는 그 장면 딱 기억나거든요. 효리네 민박. 근데 저도 불안이 많고 예민하고 되게 그런 성격인데, 근데 저는 두 분의 말 중에서는 아이유님한테 공감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불안을 느끼고 예민한 그 롤러코스터 같은 그게 너무 불안정하다고 느끼니까 내가 뭔가 이 자극이 있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빨리 그 0으로 돌아오고 싶어서 그 빨리 이 뭐지, 캄한 이 상태를 만들고 싶어서 되게 노력하고 막 내가 이 0이 아닐 때 엄청 불안해하고 그러는데 반대로 그 효린님은 아 나는 원래 막 이게 엄청 막 감정 기복이 심하고 막 업다운이고 막 그래서 막 너가 신기해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말이 되게 아 물론 그 롤러코스터 탈 때는 힘들겠지만 저런 인생은 얼마나 또 재밌고 다채로울까 음, 막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 장면이 되게 많은 사람들한테 울림을 준 것 같은데 이게 물론 뭐 한 사람의 그런 성격에 투영할 순 없지만 우리가 막 다른 사람이니까 아예. 근데 어느 쪽에 좀 더 공감을 가더라도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서 저렇게 뭔가 부러운 건 아닌데 약간 상대방의 장점을 되게 바라봐주고 오히려 나는 조금 이제 이런 힘듦이 있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어쩔 수 없는 그런 양면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저도 그 장면 보면서 되게 기억이 오래 남았었거든요. 아니, 저도 그 당시에는
아유, 저도 똑같이 제나님처럼, 그 영의 상태를 어떻게 최대한 유지하지, 막 이런 거에, 저희도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런 걸 부러워했는데, 요즘에 들어서는 그냥, 오히려 그냥 나 생긴 대로, 그러니까 물론 너무 그 불안해가지고, 나를 막 잡아먹게 하는 거는 당연히 관리를 해야겠지만, 오히려 우리가 그런 업앤다운이 있는 게, 그냥 태어난 성격이 이러니 더 많은 거를 어떻게 보면은 바라보고 싶고 느끼고 싶은 건가 싶어서 오히려 그 감각을 요즘은 더 깨우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엔 그걸 되게 뭐라지? 감추고 안 느끼려고 했다면 요즘은 오히려 그 무감각 하려고 너무 노력을 오랫동안 해서 다시 감각을 찾을래 이러고 내가 언제 막 이렇게 업되지? 또 언제 막 이렇게 다운되지? 이런 거를 더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성으로 돌아가는 건지, 결국에는. 근데 이제 그게 너무 나를 무너뜨리지 않는 요령들은 우리도 나름대로 이제 많이 생각을 했으니까 막 힘들어하지 않으면서도 그 업앤다운을 어떻게 즐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옛날에 어머님께서 이제 표현을 할 때, 그러니까 초조한 상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초조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초조한 상태는 뭔가 누구나 올 수 있는데 뭔가 초조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면 뭔가 내가 그런가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뭔가 그런 뉘앙스 차이가 있었어요. 아니면은 그냥 그 상황에서 내가 그 엄마가 얘기한 거에 갑자기 내가 약간 인지를 하게 된 거예요. 제 생각에 그냥 제가 아마 확대 해석을 했을 거예요. 이게 진짜 그냥 아마 흘려서 얘기를 했겠죠. 뭐 발표가 안 나서 뭐 애가 초조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음, 했겠죠. 근데 당시에 이제 그 단어 자체를 처음 듣는 것도 이제 더 임팩트로 아마 왔을 거고 그냥 그래서 사실 이런 남들한테 들었던 말들이 하는 사람은 사실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할까 싶긴 하거든요. 우리도 되게 그럴 때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냥 거기에 더 꽂혀서 생각을 한 거였겠지라고 생각이 들긴 해요. 물론 급하긴 해요. 뭐 그게 초조하다는 거랑 다르긴 하지만 급하다는 말은 엄마가 아직도 여전히 맨날 맨날 하는데 네. 그래도 최근 들어서 뭐 초조하다는 얘기는 안 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냥 당시에 내가 확대 해석을 한 것도 좀 있지 않을까? 근데 그게 계속 남았다는 게 좀 신기하긴 하죠, 요즘은. 그냥 그런 스쳐 지나간 순간이 생각보다 또 오래 남는 것들도 있구나. 그로 인해서 되게 지금 뭐 몇 년이 흘렀는데도 아직 생각이 나는구나. 뭐 이런 게 좀 신기하죠. 그쵸. 그래서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순간이 아이에게 남을지 모르니 뭔가 이런 좀 극단적이거나 그러니까 뭐 이런 뭔가 이런 하나하나 되게 조심하고 신경을 써서 아이한테 이제 대해야 한다.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근데 그렇게 해도 어떤 순간에 우리처럼 이렇게 남을지 모르니까 참 그러니까 어렵죠. 뭐 그때 뭐 엄마가 뭐 나한테 너는 겁나 초조해 막 이러면서 막 나를 막 이렇게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니었을 텐데 그냥 뭐 상태를 아마 얘기를 한 거였을 텐데 그게 남은 거겠죠. 어때요? 제나님은 어떤 어머니의 말씀이 그렇게 남으셨나요? 저는 빠르게 얘기하자면 저도 뭔가 비슷한데, 그러니까 저희 집도 되게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얘기 안 하고 돌려 얘기하는 그런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뭔가 상처를 최대한 주지 않기 위해서 서로에게 그리고 남에게. 근데 이제 가족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근데 이거는 자주 얘기했던 거긴 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저한테 아
뭐, 제나는 좋아하는 것을 열심히 하는 성향이 있어. 그래서 옛날에도 이렇게 했지.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좋아하는 것을 열심히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자연스럽고, 당연히 좋아하니까 열심히 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저도 이제 확대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그 당시에 이제 10대, 뭐 이런 20대 초반 이런 시절에는, 난 여러 가지 평균적으로 잘하는 사람인다고 생각했는데, 아닌가? 난 좋아하는 것만 열심히 하려고 해서 좋아하는 것만 좀 잘하고 싶어 하나? 그럼 나머지는 나는 약간 좀 못하나? 뭐 이런 생각이 상대적으로 들었고, 어, 그러면은 약간 나는 좋아하는 것을 열심히 하는 성향이니까, 그래, 그걸 인정을 하면, 그러면은 그거를, 그러니까 나는 그러면 좋아하는 것만 열심히 하니까 다른 거는 약간 잘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점점 극단적으로 가는 거죠. 그래, 이 좋아하는 걸 진짜 잘해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겠군.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 당시에는 이제 언어였고, 언어 중에서는 우리가 뭐 보통 국영수 배우니까 영어를 집중해서 공부를 한 편이었죠. 다행히 이제 그 길을 걸어서 지금은 이제 영어를 쓰는 뭐 지금 영어로 밥벌이를 하고 있지만 뭐 물론 아직도 엄청 부족함을 느끼고 뭐 하면 할수록 뭐 특히 언어라서 그런지 이 삶이 원래 그런 건지 막 하면 할수록 더 위축되고 부담스럽고 불안하고 내가 이거를 뭔가 밥 벌어 먹어도 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 뭐 내가 진짜 전문적으로 이 언어를 하는 사람이 맞나? 막 불안할 때가 많지만 그래도 이제 어찌저찌 해서 그래도 그래 좋아하는 것을 열심히 하는 성향이 있지라고 한 덕분에 제가 그거를 열심히 파서 뭐 밥 벌어 먹고 살 수 있는 건 다행인가 싶은 생각도 들기는 해요. 요즘은. 완전 풀서클이다. 진짜 그게 직업까지 다 연결된 것은 이게 뭔가 그래서 긴 여정이네. 어 저도 다행이다라는 생각은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긴가민가 아니면 부정적인 어떤 결핍도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감정일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시작했지만 결과가 괜찮으면 좀 상쇄되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가 좋아야 그쵸, 당연히. 상쇄되니까 결과가 좋기 위해서도 노력할 거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결핍이나 그런 말들을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데 근데 가끔씩 이제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해요. 왜냐면 그냥 이제 제가 오빠가 있는데 오빠랑 저랑 너무 성향이 달라서 오빠는 그냥 완전 정시파였고 막 그냥 다 그냥 이제 뭐라 그러지 일반적인 학생 루트를 따라가는데 저는 좀 특이했던 거죠. 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아마 엄마한테도 이제 기억에 크게 남은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변수고 저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게 힘들었을 수 있죠. 엄마 입장에서 얘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엄마도 이제 저를 이제 파악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좀 진단을 한 건데 제 입장에선 나는 약간 다른 거는 못하고 이거 좋아하는 것만 열심히 하는 애니까 막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막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결핍처럼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이게 10대, 20대 때는 아직 그 감정이 더 예민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들었으면은 사실 그냥 뭐 그런가라고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당시에는 내가 되게 뭔가 선택의 길에 있는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말이 하나하나가 되게 나를 완전히 정의하는 느낌? 맞아. 사실 어머니가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쵸. 뭐 어머니가 나를 알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은 모를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어머니가 되든 누가 되든 누가 한마디를 나한테 하면은 그런가 보다. 나는 이런 사람인가 보다. 이러고 그냥 되게 흑백 논리처럼 나를 정의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자아가 부딪히거나,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거나, 뭐가 내가 생각했을 때 예를 들면 뭐 초조하다나 이런 뭐 좋아하는 것을 열심히 한다가 어떻게 보면 좀 중립적인 말일 수 있는데 그거를 내가 좀 결핍으로 해석을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저 궁금한 게 있는데, 그 평균적으로는 내가 뭐 정말 좋아하는 것 외에는 잘 못하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다고 하는데, 그거를 혹시 아니네? 뭐 이런 생각이 들었던 순간이 있어요, 혹시? 음, 예를 들어서 회사에 가보니 진짜 생각보다 이상한 사람들 많아서 나 정도면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 정도면은 모든 평균이네 뭐 이런 생각 드는 것처럼 있잖아요. 아, 그쵸. 그런 생각이 들 때도 당연히 있었죠. 이제 회사를 가면 그런 마음이 들고 다양한 사람들 만나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유능하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내 일상이나 삶, 뭐 친구 관계보다는 일적인 관계 아니면 뭐 회사에서의 생활, 뭐 커리어 이럴 때 쓰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뭐 내가 일상생활에서 내가 뭐 평균적으로 잘한다, 유능한다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잘 못 느끼는 것 같고 그 회사 가면은 그래도 좀 괜찮은데 하지만 근데 한편으로는 아 그러면 저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강점이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고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나도 좋아하는 걸 열심히 하는 성향이 있으니까 맞아. 다른 사람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나는 이 뭔가 말을 그렇게 막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으니까. 그리고 사실 이게 일상생활엔 아직도 침투해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제가 막 요리를, 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난 요리를 열심히 안 하는구나. 약간 이런 식으로 또 막 생각을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해요. 음, 그래서 내가 그런 걸 아직도 영향을 받고 있으니, 회사 생활에서도, 나 이 정도면 평균을 하는데 하면서도, 아, 근데 또 저 사람에게는 또 다른, 뭐, 이유가 있겠지. 다른 강점이 있겠지. 자기 합리화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오히려 나는 인류에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렇게 안 받아들, 그러니까 뭐, 저 사람들 이런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이런 강점이 있겠지라는 인류애를 저는 한 3년 차 때부터 다 잃었거든요. 그냥 단점은 단점이야, 이러고. 그냥 나쁜 사람, 이러고. 회사에서 아, 나를 일로 괴롭히는 사람, 그냥 나쁜 사람, 이러고 했는데, 여전히 그래도 그 사람의 장점을 어떻게 보면 뭐 나에게서 시작한 거일 수도 있겠지만 인류애적인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거는 아니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시작은 그래도 그래도 남들의 장점을 아직 보려고 하는구나. 저 요즘 그걸 진짜 다시 하려고 엄청 노력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단편적으로 누군가를 생각하지 말고 그래 이렇게 다 누구한테 이런 단점도 있고 강점도 있지 생각하려고 다시 이제 생각을 고쳐먹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제나님은 여전히 그렇게 한다는 것에 저는 오히려 대단하다 생각이 드네요. 그러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 못 했는데. 그러고 있었네요. 신기하다. 아니, 뭐, 저는 왜냐면 그렇게 생각을 고쳐먹으려고 한 게 사실 저는 세상을 다시 사랑해야지 때문은 아니고, 그냥 그렇게 해야 내가 스트레스를 덜 받으니까이긴 하거든요. 왜 단점만 보면 계속 단점만 보이잖아요. 막 더 싫어지잖아요. 그 인간들이. 근데, 그렇게 뭐, 잠깐이라도, 잠깐일지라도 누군가에게 뭐 또 다른 강점이 있겠지 생각을 대신 그거를 이제 나한테도 얘기를 하면 좋겠지. 남한테 말고 나한테도. 그치. 제나님의 평균 이상으로 하는 거 운동 이제 있잖아요.
또 다른 결핍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덕에 평균적으로 남들보다 더 잘하는. 저는 근데 그렇게 느끼지 않아요. 난 내 주변에서 진짜 운동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넌데. 진짜? 음. 어, 없어. 이렇게 열심히 꾸준히 몇 년 동안 한 사람이 전 주변에 한 명도 없어요. 아, 그런가? 뭐 간간히 한 사람들은 계속 있죠. 근데 전 진짜 한 명 있어요? 제나님은 주변에? 아, 전 진짜 없어요. 없긴 하네요. 없긴 한데, 없다고 해서 제가 평균 그러니까 뭐 이상으로 막, 한다라고 생각을 뭐 못 3개월 해봤네요. 동안 왜냐면 내가 그러면은 사실 주변을 안 보게 되니까. 근데 뭐 운동도 예를 들어서 뭐 막 3개월 동안 필라테스 했다가 뭐 잠깐 안 했다가 나 다시 운동해야 돼서 PT 끊었다가 막 이런 사람들은 많은데 제나님처럼 그냥 진짜 꾸준하게 지금 몇 년이야? 한 10년 넘게? 한 사람 전 진짜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한 명도 없어. 스스로 칭찬 좀 해줘야겠다. 아니 근데 진짜 없긴 해. 오, 그러네. 왜 30대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다 시작하잖아. 이제 살기 위해 운동해야 된다고. 근데 전 제나님은 그거를 미리 좀 축적한 느낌이에요. 그 습관을. 이제 남들은 이제 30대여서 죽을 것 같아가지고 시작을 습관을 들이려고 하는데 제나님은 그게 약간 자동화된 느낌? 물론 그것 때문에 더 힘든 강박도 있긴 하겠지만 이제 자동화 하려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미 자동화된 제나님. 아니요, 그래도 저도 지금 운동을 열심히 꾸준히 하지만 그래도 죽을 것 같아요. 그거는 뭐 그러면은 안 어쩔 하는 게 수가 낫지 없어. 않나? 아닌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까지. 아, 스트레스를 받지 가끔 진짜 않지만. 그런 생각도 하긴 그럼요. 하는데 아니야. 이젠 진짜 살기 위해서 해야 돼. 맞아. 또 막상 이야기를 나눠보니 우리가 결핍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나를 어떤 방면에서는 좀 이끌어 주었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결핍이 확실하게 막 너무 고마웠다까지 아직 자신있게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 그냥 단순히 결핍이었다기보다는 작가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한테 예상치 못한 선물이 되어주기도 했구나. 조금 다른 방면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각이 드네요. 또 대견하기도 하고, 그래도 나름 그것들을 극복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서 작곡은.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마무리는 우리가 이제 나눈 그런 과거의 순간들로 돌아갔을 때 나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은지 이야기를 한마디씩 나누면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제나님은 그런 말씀하신 결핍의 순간들로 아니면은 결핍을 느꼈던 순간으로 돌아갔을 때 어떤 말을 해주고 싶나요? 음, 사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이 결핍을 찾지 않았으면 뭐 다른 결핍의 감정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 그런 이야기를 뭐 해준 사람 아니면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해석을 한 나를 좀 탓하고 싶지는 않고 그때의 나에게 음, 결핍이라는 감정은 뭐 어떤 어느 순간에 누구에게나 그냥 찾아올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이거에 너무 강박을 가지거나 너무 집착하거나 하기보다는 조금 나한테 유연함을 주고 나한테 좀 관대하게 그래도 좀 바라보면서 그거를 좀 긍정적으로 승화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약간 전지전능한 것 같은 느낌으로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애나님은요? 저도 뭐 비슷한
내용을 바탕으로 약간 깔고, 이제 나는 뭐 미래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긴 하니까, 그 느낀 결핍을 잘 극복할 거야 라고 좀 믿음을, 뭐, 당시에 나는 안 믿겠지만, 지금 생각하면은, 그래도 뭐, 나름대로 뭐, 결핍이 사라진 거라기보다는 극복할 건 극복하고, 뭐, 인정할 건 인정하고 이러면서 그냥 살아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잘 헤쳐나갈 거라고 확신을 좀 주고 싶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감정을 인지하고 그걸 어떻게 해석했고 어떻게 좀 극복 승화를 했는지 그리고 나에게 이런 좀 관대함을 주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 이제 들어주신 청취자분들도 저희처럼 뭔가 결핍의 순간이 나도 있었네? 아니면 그 결핍의 순간에 있었던 나에게 좀 이런 말을 해주고 싶네? 뭐 이런 게 있었을지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뭔가 오래전에 생긴 이런 결핍이 나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준 어쩌면 약간 선물이 되어버린 순간이 떠오르시는지도 좀 궁금하고 혹시 떠오르시는 게 좀 있다면 지금 듣고 계신 곳에 댓글로 꼭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듣고 계신 곳 혹은 저희 인스타그램 오늘 수다 한잔 검색해가지고 나눠주셔도 되고요. 누구나 한 번쯤 느낀 결핍과 또 성장이지 않았을까 싶어가지고 또 이야기가 궁금하네요. 그럼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가시기 전에 댓글은 물론이고 또 저희 듣고 계신 채널에서 좋아요, 하트, 별 5개 꾹 눌러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아직 안 누르신 분들이 계시다면 구독도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수다 한잔, 다음 주에도 잔잔한 재미와 소소한 수다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다음에도 한잔해요.